일단 오늘 들려드린 노래는 리노미라는 노래예요. 리노미라는 노래고, 원래 가수가 뭐 좀 되게 오래된 가수의 노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나와 있구나. 빌 위더스라는 사람이네요. 뭐 하여튼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이거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볼튼이라고 있나 봐요. 저 잘 몰라요. 마이클 볼튼이라는 사람이 리메이크해서 부른 버전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버전이에요. 이 사람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거 딱 들어보면 When a man loves a woman 뭐 이건데? 뭐 이런 노래. 뭐 When a man loves a woman 그 있잖아요. 그 노래로 유명한 아저씨예요. 저 잘 모릅니다. 딱 이 두 곡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내하늘에서 공연을 할 때 거기 나왔어요. 부르의 명곡에 나왔어요. 부르의 명곡에 출연을 해서 이 똑같은 노래를 그때 누가 불렀냐면은 소향이 불렀거든요. 소향이 부른 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쉬는 시간 있으면은 쉬는 시간 때 보여드릴게요. 마이클 볼튼이 부른 버전,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버전도 진짜 좋고, 그리고 소양이 부른 버전은 정말 저는 불후의 명곡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는데 불후의 명곡에 나왔던 무대 중에서, 아니 불후의 명곡 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살면서 들어봤던 노래들 중에서 진짜 손에 꼽게 좋으면서 진짜 화려하고 노래 너무 잘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여튼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들어갈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파이썬 실습이랑 그거에 이어서 과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어때요? 왜 물어보냐면 구글 폼으로 의견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두 개가 들어왔는데 갈려요. 엄청 갈려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좋다. 과제 더 내달라. 이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거 실습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직접 해볼 수 있게 과제를 더 내달라. 라는 의견이 하나가 들어왔고, 너무 어렵다.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의견이 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지난 학기에 비해서는 요런 의견이 조금 줄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좀 줄었어요. 지난 학기는 진짜, 지난 학기는 이번 학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냈었어요. 과제를 진짜 어렵게 냈었고, 그래가지고 수강생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지금 난이도를 낮춘 거예요. 과제를 난이도를 좀 낮춘 건데, 어때요? 할만해요? 이번에 하나 제출했잖아요. 좀 할만한가요? 좀 뭐 나 채팅에다 좀 써보겠다. 적당해요? 이번 학기 난이도 조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조금 고민하면 풀릴 정도. 제가 딱 저 정도로 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실습한 거를 다 따라 해보고 조금만 고민해보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원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크게, 과제 정답 올려줄 거예요. 정답 올릴 거예요. 제가 과제 낼 때 정답을 제가 먼저 짠 다음에 내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또 이론이 어렵다는 분도 있고 하네요. 이번 학기는 그래도 좀 이제 난이도 조절이 이제야 좀 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좀 물론 어려운데
그래도 할만하다. 이번 과제 난이도가 제일 적절했던 것 같다. 아, 알겠어요. 일단 접수합니다. 이 정도로 접수할게요. 알겠어요. 일단 알겠어요. 이 정도가 적절하다. 근데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렇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구현했잖아요. 이거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딱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클러스터링이거든요. 요 정도를 우리가 직접 구현할 거예요. 이번에 배우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렵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원 수업 과제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직접 구현해봐라 이런 거 과제로 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학부 수업에서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요 정도 요거 했죠. 요거가 지금 과제로 나가 있나? 그렇죠. 그리고 요거 배우면은 요거 구현하기 요 정도가 이제 직접 나올 거고 하반기에는 제가 그 파이썬으로 직접 하는 것들 중에 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랑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을 넘파이로 짜는 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제로 낼진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렇게 네 가지 꼭지 정도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에 그게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과제들 지난주에 낸 과제나 이번 주에 내는 과제 그런 것들만 좀 소화하면은 클러스터링도 좀 어렵긴 한데 클러스터링이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클러스터링이 제일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뭐 그거 정도만 소화하면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파이썬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손코딩 나옵니다. 웬만하면 무조건 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 보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 냈는지 그거를 좀 미리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 오픈북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가자. 우리 중간고사 날짜를 정할까요? 손코딩은 뭐냐면요. 그냥 코딩 문제예요. 코딩 문제인데 손으로 푸는 거. 그 예를 들면은 뭐 빈칸에 뭐 알맞게 채워 넣어라 이런 거 낸 적 있거든요. 아니면은 근데 코드를 막 엄청 여러 줄을 쓰는 건 아니고 딱 뭐 여기에 빵꾸 하나 내놓고 여기에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려면은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맞춰봐라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이 코드가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냐 그런 거 맞추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중간고사 날짜를 아예 고정을 할까요? 제가 일단 제가 일단은 월요일이라고 해놨는데 25일이랑 27일 중에 하루에 할게요. 언제가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는 휴강할 거예요. 25일이요? 투표해볼까요? 투표를 할게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투표를 합시다. 잠깐만요. 투표 좀 만들게요. 그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볼 거고. 네, 맞아요. 아이고. 뭐야? 잠시만요. 요렇게 하던가
그것도 지금 얘기할게요, 같이. 설문조사 시작할게요. 시험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대면으로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감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감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면으로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투표를 해보세요. 투표를 좀 하세요. 참고로 지금은 월요일이 2배 정도 많아요. 투표하고 있는 거. 10명 남았습니다. 10명. 9명 남았어요. 7명 남았어요. 6명. 이제 과반수는 다 넘어갔네. 지금 4명 남았는데 16대 9거든요. 그럼 25일날 볼게요. 요때로 확정을 합시다. 저는 시험 기간에는 웬만하면 휴강을 한번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다른 시험도 많으니까 그냥 한 번은 휴강하는데 어... 대면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솔직히 대면으로 보고 싶거든요. 좀 너무 나는 대면으로 보는 게 너무 무리다라는 사람들 좀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저는 대면으로 보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그거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대면으로 봅시다. 4월 25일 월요일 수업 시간이고요. 대면으로 볼게요. 컴퓨터 필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오픈북은 아니고 대신에 치팅 페이퍼 한쪽, 요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대면으로 보면은 오픈북 아니고 딱 A4 용지 한쪽, 뭐 단면이 될지 양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리해 와서 그거 들고 시험 볼 수 있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그 한 장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야겠죠. 그거를 그러면은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강의 자료를 축소를 해가지고 막 출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막 손으로 빽빽하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출력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제가 막진 않을게요. 근데 A4 용지 한 장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뭐 모든 강의 자료를 다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은 잘 필기를 해보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할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오픈북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에요. 치팅 페이퍼 A4 용지 좀 너그럽게 한 장 할까요? 양면으로 요 정도?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할게요. 넘어갑니다. 아, 이건 지우지 말자. 이건 지우지 말게요. 여기다가 따로 써놔야겠다.
아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네. 그 범위는 내 클러스터링까지예요. 범위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범위는 요거까지. 4월 20일 수업까지. 여러분들 사전 강의에서 보고, 네, 아직 질문이 좀 많네요. 네, 당연하죠.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다 시험 범위예요. 숙제도 시험 범위예요. 수업에서 했던 모든 게 다 시험 범위입니다. 클러스터링까지 요렇게 할게요. 네, 제 유튜브 시청 기록 보잖아요. 매 학기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강할 때 한번 올랐다가 중간고사 때 한번 피크하고 기말고사 때 제 유튜브 시청 기록 매 학기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엄청 보시겠죠?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진짜 시작하자.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 좀 뭐 질문 간단하게 받아볼까요? 간단하게만 받아보고 없으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월요일이랑 수요일 수업을 하는데 파이썬은 별 내용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오늘이랑 여기 수요일까지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타임에 나눠서 이론을 좀 하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들으면서 좀 질문 있으면은 지금 받아보고 아니면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별로 없나요? 두 점 사이에 직선을 구하는 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찍잖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fx죠. 함수의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x, fx고 여기 점의 좌표는 뭐 y, f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는 요 선 정확하게 구해보면은 뭐 그런 선이 돼야 되죠. 뭐 y 빼기 x 분의 fy 빼기 fx 요게 기울기고 이게 x로 쓰니까 좀 그렇네. 요걸 x2라고 합시다. 여기를 x1이라고 할게요. 그럼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 얘가 기울기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x1, fx1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요렇게 하면은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생기잖아요. 그거 쓴 거예요. 요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 뭐 넘기고 정리하면은 내가 그때 어떻게 썼지? 람다를 써서 했었죠. 여기 중간에 점, 뭐 중간에 점이 있을 텐데 그 중간에 점이 뭐 람다 x1 더하기 1 빼기
람다 x2 뭐 가로축으로는 그거일 거고 세로축으로는 이제 요렇게 되겠죠. 여기 점. 아마 여기 요거랑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아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람다가 1일 때가 되고 여기가 람다가 0이 될 때가 돼서 거기 사이를 요렇게 람다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설명이 되나요? 근데 이제 뭐 컨벡스 얘기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함수가 요렇게 지나갈 때 여기 점은 이제 가로축으로는 똑같지만 세로축으로는 얘를 함수에다가 넣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잘 봐야 되죠. 요거는 여기랑 여기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 요 y값을 가지고 람다 1 람다 곱해서 표현을 한 거고, 여기는 요런 가로축 위치에서 그때의 함수값 여기가 x1, fx1이고 여기가 x2, fx2가 되듯이 여기는 여기, f 여기가 되는 거죠. 요렇게 생긴 함수 위의 점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서 컨벡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네. 됐나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갑니다. 이제 출발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러분들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예요.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이 나올 건데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어떤 모델,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진이란 걸 설명을 할 거고, 그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게 어떻게 해서 최적화 문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맥시멈 마진이라는 개념을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해를 구해보잖아요. 얘를 해를 구하면서 특징들이 좀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커널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해를 구하다 보면은 그런 개념들이 도출이 돼요. 그러니까 좀 요런 흐름으로 흘러갈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일단 처음으로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진이라고 하면은 마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랑 투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투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문제인데 데이터셋의 위치는 동일을 해요. 총 6개의 샘플이 있죠. 총 6개의 샘플. 빨간 클래스가 3개, 파란색 클래스가 3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바운더리를 1번, 2번, 3번 똑같은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서로 다른 3개의 바운더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리니어 바운더리죠. 리니어 바운더리.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1번보다는 3번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번처럼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3번처럼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왜 3번이 더 나을까? 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마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1번 바운더리에서 제일 가까운 샘플은 얘죠. 얘가 제일 가까운 샘플이죠. 그러면 거기까지의 거리가 되게 짧죠. 요만큼이죠.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제일 가깝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 더 멀어지죠. 여기 마진이 조금 더 넓어지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얘 또는 얘가 제일 가까운데 거기까지의 거리, 이 수직한 거리, 요게 3번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여기 요런 경우에서는 지금 빨간색의 영역이 요렇게 있고 파란색의 영역이 요렇게 있는데 제일 가까이에 걸리는 샘플들이 예를 들면 요거나 요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죠. 너무 가까워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여기 주변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튀어나오더라도 얘네들이 그 디시전의 결과가 바뀌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하죠. 예민하겠죠. 이 바운더리 근처에서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되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요런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샘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바운더리로부터 거리가 널찍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허용하는 오차가 더 크다 이거죠.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란색 클래스가 있을 때 여기에서 요 정도의 노이즈가 나와도 요 정도의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디시전이 일어날 수 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도 요마만큼의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막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디시전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막 찍혀도 된다. 여기도 이렇게 막 찍혀도 된다.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오차가 되게 적죠. 마찬가지로 얘는 허용 가능한 오차가 더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보다는 2번이 낫고 2번보다는 3번이 더 낫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마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진이 뭐다? 정의를 내리자면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름이 서포트 벡터라고 했잖아요. 서포트 벡터. 그래서 지금 다루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서포트 벡터를 이용한 머신인데 그래서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서포트 벡터가 뭐냐면은 학습 데이터의 일부예요. 학습 데이터 중에 일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샘플이 있으면은 그 중에 뭐 2개, 3개, 아니면은 뭐 6개 이렇게 일부예요. 일부. 몇 개가 선택이 될지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최적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 개수는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 문제의 결과로 튀어나와요. 서포트 벡터라는 게. 근데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바운더리를 형성을 해요. 형성하는데 기여해요.
참여해요. 참여. 그러니까 뭐 100개의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서포트 벡터고 97개는 서포트 벡터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는 그 3개, 서포트 벡터 3개 그것만 가지고 결정이 돼요. 나머지 97개는 디시전 바운더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 이름이 서포트 벡터예요. 뭔가 서포트라는 게 지지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는 그런 벡터들.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 있어요.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 있고 마진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서포트 벡터는 얘랑 얘 두 개.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 여기 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서포트 벡터는 딱 두 개예요. 여기서 요거를 예로 들면. 그래서 저 두 개가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요 바운더리가 사실 형성이 돼요. 그거는 뒤에서 볼 거예요.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세요. 어쨌든 얘네 두 개가 얘네 둘이 참여를 해서 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진이라는 것도 사실 결국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서포트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거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마진이라는 게 거리를 기반으로 해요. 바운더리로부터 거리를 따져요. 그러니까 스케일에 민감해집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데이터의 위치는 사실 똑같아요. 점이 찍혀 있는 위치는 동일한데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보세요. 얘는 0에서 80까지 변해요. 여기 세로축이 0에서 80까지 변하는 동안 가로축은 0에서 6까지 밖에 안 변했어요. 그러면은 요쪽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보다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게 거리가 크게 달라지죠.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눈으로 보기에는 동일할지라도 실제 길이는 여기가 훨씬 길다는 거죠. 저기가 스케일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1cm 움직여도 세로로 움직이는 게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경우에는 동일한 샘플일지어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요렇게 나타나요. 왜 요렇게 나타났겠어요? 여기 세로 방향으로의 거리가 큰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가로로 조금 움직이고 말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리를 구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거리를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세로 방향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라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진이라는 걸 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 동일한 샘플 4개가 찍혀 있잖아요. 4개가 찍혀 있는 이 동일한 샘플에서 마진이 최대로 되려면은 요렇게 딱 바운더리가 딱 수평으로 딱 섰을 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의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반면에 여기는 스케일을 좀 맞췄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샘플이더라도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마진이 요렇게 바운더리가 요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거리를 기반으로 해요. 거리라는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인풋의 스케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스케일이 커지면은 걔네들의 영향이 커질 거예요. 다른 거는 배제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니라 노멀라이즈 아니면 뭐 스탠다다이즈 같은 거 하면은 딱 그 인풋의 뭐 스케일을 0에서 1 이런 식으로 딱 정하잖아요. 한정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좀 비슷한 중요도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스탠다드 내지는 노멀라이즈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인풋을 노멀라이즈를 한번 하고 써야 된다. 인풋의 스케일을 다 같이 맞춰 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요런 게 또 나중에 하나 더 나올 건데, K-민즈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있어요. 얘도 거리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K-민즈 클러스터링도 거리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케일을 통일을 시켜놓고 돌리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거리를 기반으로 한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드 SVM, 소프트 SVM 또는 하드 마진 뭐 SVM, 하드 마진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은 소프트 마진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보긴 할 거예요. 소프트 마진 내지는 소프트 SVM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제 홈페이지에 와보면은 이제 고급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난 학기였나? 지지난 학기에 했던 고급 머신러닝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유튜브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소프트 SVM 하긴 하니까 궁금한 분들은 그거 보세요. 어쨌든 뭐가 다르냐면은 하드 SVM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샘플들이 마진 밖에 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들이 자기 영역에 있어야 돼요. 제 영역에만 머무르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하드 SVM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 그때만 적용이 가능하겠죠. 딱 리니어 바운더리로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셋만 하드 SVM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소프트 SVM이라는 걸 쓸 건데, 요거는 뭐냐면요, 마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드 SVM은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소프트 SVM은 요런 게 가능해져요.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침범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있네요. 마진 밖에 있으면서 자기 영역, 네, 맞아요. 맞아요. 요것보다는 요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 아니냐 바뀌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경우의 수를 나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겨서 마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포트 벡터가 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경우는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진 안에 있으면서 마진 안에 있지만 내 영역에 있는 경우. 그쵸? 요거 1번이라고 할까요? 마진은 침범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 영역. 그게 아니라 여기를 갈 수도 있어요. 얘를 2번이라고 할까요? 얘는 마진도 침범을 했죠. 그리고 내 영역도 아니게 되죠. 심지어는 뭐 여기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마진 바뀌죠.
맞은 바퀴라고 해도 되나? 근데 맞은 바퀴라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쟤네 영역까지 간 거죠. 비무장지대도 넘어서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간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경우를 나누기는 해요. 이게 마진을 침범하더라도 내 영역에 있냐, 아니면 마진을 침범을 하지만 쟤네 영역에 있냐, 아니면은 뭐 완전히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어폐가 있네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한다는 거. 내 영역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 왜냐하면은 하드 SVM이면은 하드 SVM을 사용을 하면은 무조건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런 경우 이거는 하드 SVM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예 해를 못 구해요. 이런 경우는 못 구해요. 이거 근데 어느 정도는 요런 아웃라이어는 좀 제거하고 요 정도로 바운더리 찾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하드 SVM은 그런 유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드 SVM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웬만하면 소프트 SVM 쓰는데, 만약에 하드 SVM을 쓸 거다 그러면은 아웃라이어 같은 거 잘 처리를 해서 써야겠죠. 그리고 하드 SVM이면은 요런 경우도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긴 한데 여기에 하나가 튀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그냥 아웃라이어는 무시하고 적당히 요렇게 찾으면은 그게 더 좋은 바운더리일 것 같은데, 하드 SVM은 그런 걸 허용하는 친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진도 엄청 타이트해지겠죠. 그러니까 좀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왼쪽의 그림이나 오른쪽의 그림이나 하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그렇겠죠. 하드 SVM이니까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요거는 소프트 SVM인데 요건 넘어갑시다. 요거는 뭐 이제 뭐 침범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는 바운더리의 형태인데 그거는 뭐 우리가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SVM은 여러분들 SVM은 제 생각에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진 않아요. 머신러닝은 맞는데 우리가 뭐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근데 SVM부터는 그래도 지금 이제 되게 구닥다리가 되긴 했는데, 왜냐면 신경망이 너무 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 대표 주자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하면은이라기보다는 얘는 뭐냐면은 좀 베이스라인 같은 성능을 줄 수 있어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면은 SVM 한번 돌려보자. 거기가 이제 일단 우리가 최소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마지노선. 우리가 무슨 클래시피케이션을 쓸진 모르겠는데 일단 SVM 돌려보고, SVM 돌렸더니 한 7, 80%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이제 찾아가 보자. 그런 느낌으로 일단 기본적인 성능을 보장을 해요. 요즘은 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본 성능 내지는 뭐 출발점,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오래된 얘기가 됐지만 그래도 SVM은 초창기에 신경망이랑 좀 비슷한
비슷한 정도의 성능까지는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경망을 잘못 설계하면은 완전 막 모델 붕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뉴럴 네트워크를 제대로 썼다면은 SVM 정도는 나오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SVM이 딱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쓸만해요. 실용적으로 쓸만합니다. 우수하다고 하기는 좀 이제 어려워요. 우수하기는 우수까지는 아니지만 쓸만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적화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에다 좀 글 쓸까요? 이론적 바탕을 여기는 뭐 스태티스티컬 러닝 시오리라고 했는데 결국 말하자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시멈 마진이라는 개념을 최적화 문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다음 파트에서 보게 될 이 이론에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최적화 문제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약간 파워풀하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 아까 얘기한 소양 노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좀 노래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선곡을 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틀어드릴게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신청곡이 딱 한 번 나왔는데 뭐였냐면은 이무진이 부른 과제곡이었어요. 이거를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재밌죠, 노래. 노래 진짜 재밌죠. 갑시다. 이제 이론에 들어갈게요. 이론에 들어갈 건데 그거를 좀 잘 보세요. 맥시멈 마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만들 거예요. 그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얻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어떤 좀 개념이랄까?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머신러닝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게 뭔가 존재하는 개념을 이렇게 식으로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식을 보고도 뭐 어떤 뭐 수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질이라던가 특징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거꾸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드러나는 게 이번 파트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다 보면은 여기 요 방향으로 가는 거, 요 방향으로 갈 때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솔루션을 유도를 한다 했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갖는 어떤 특징이나 성질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특징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요런 게 좀 가능해져요. 우리가 식으로는 요렇게 나타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큰 흐름은 뭐냐면 맥시멈 마진이라는 걸 옵티미제이션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조금 써서 이제 솔루션을 유도를 해볼 건데 그러다 보면은 뭐 서포트 벡터라는 거 서포트 벡터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게 어떻게 해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의 예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포트 벡터나 커널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세요. 그것만 잘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성공입니다. 가봅시다. 우리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볼 건데 투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투 클래스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아주 친숙하죠.
뭐 W 우리 보통 파라미터 세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W 나왔네. W라는 웨이트랑 B라는 바이어스를 포함을 하는 그런 리니어 모델이에요. 네, 요거 빼야 되는데 이거 안 뺐네. 요거는 다음번에 한 번에 얘기할 거라서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라지 N개 있어요. 요렇게 X1부터 XN까지 총 라지 N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에 따른 타겟 밸류도 라지 N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타겟 밸류는 펄셉트론 알고리즘 기억하시죠? 펄셉트론 알고리즘처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클래시피케이션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의 사인을 보고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이거면은 이제 플러스 1인 클래스로, 그게 아니라 y가 얘면은 마이너스 1인 클래스로. 요거는 약속이죠, 약속. 요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 또 따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하나 좀 강하게 가정을 할 게 뭐냐면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를 가정을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하드 SVM이라서 그래요. 이제 요거는 소프트 SVM을 가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드 SVM만 할 거니까 일단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고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뭘 찾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 있잖아요. x1부터 xn까지 있고 t1부터 tn까지 있는데, 얘를 가지고 파라미터 w랑 b, 얘를 찾을 건데 아직 어떤 옵티말리티 크라이테리언으로 찾을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 코스트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컨스트레인트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만들어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벡스 문제를 적용을 할 건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앞에서 이거는 나왔던 내용이죠. 부호를 가지고 판별을 할 거다. 근데 부호를 가지고 판별을 한다. 여기서 이게 나오죠. 우리 앞에서 요렇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y가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1 클래스로 판별할 거고,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클래스로 할 거죠. 그러니까 tn이랑 yxn은 항상 같은 부호여야 되죠. 왜냐하면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니까. 항상 같은 부호라는 거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무조건 같은 부호로 나와야 돼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얘네 둘은 항상 같은 부호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여기에 나왔죠.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요거를 항상 만족을 해야 돼요.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냐면요, 요렇게 입력이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으로 있을 때 뭐 파라미터 세타, 그때 세타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요런 게 있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고 했냐면은 요렇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수직하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수직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결정을 하는 게 뭐였냐면은 오리엔테이션을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결정을 하는 건 뭐였냐면은 여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파라미터 세타의 놈에다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부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0 넣었을 때니까. 네, 요거예요. 거리니까 그냥 요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니다, 요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부호까지 따졌을 때. 어쨌든 요게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은 로케이션을 결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결정이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이 결정이 되는데, 요렇게 수직한 평면을 아주 여러 개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어떻게 찾아내냐? 요 파라미터 세타 제로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임의의 점 xn이라고 할까요? 임의의 점 xn이 있을 때 이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 이 거리,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y에다가 xn을 넣어요. 그거를 파라미터 세타의 투놈으로 나누면 돼요. 거리가 요렇게 나와요. 요거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어떤 임의의 점, 임의의 점에서부터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는 요렇게 나와요. 기억하시나요? 그거를 여기에 쓴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절대값으로 요렇게 썼었거든요. 지금 파라미터 w니까 w로 쓸게요. 요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 위에 거를 이렇게 tnyxn으로 바꿔도 되죠. 왜 그랬어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 y에다가 xn을 넣었을 때의 부호랑 tn의 부호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대신에 이렇게 타겟 밸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죠. 이건데 얘를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나와요. 요거죠. 요식이에요. 요식 쓴 거예요. 그냥 여기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 투놈을 써줘야 되는데 요렇게.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임의의 점 xn까지의 거리죠.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임의의 점 xn까지의 거리가 요거예요. 요겁니다. 기억하세요. 거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에 퍼펜디큘러 한 거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딱 내렸을 때의 거리죠. 그러니까 맥시멈 마진이라는 개념이 뭐가 되냐면요, 요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가 뭐냐면은 마진이에요. 마진.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요거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마진이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라지 n개가 있고, 그럼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각각의 학습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막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값, 여기는 정확하게는 이제 n에다가 1부터 2 해가지고 라지 n까지 넣어보면서 전체 라지 n개에 대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마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마진이에요. 마진. 여기가 마진인데
요게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이유는 얘가 요거랑 상관없는 값이잖아요. 여기 이 미니마이즈를 할 때 얘랑 얘는 바뀌어요. 그쵸? 얘랑 얘는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갈매기 표시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마진이에요. 마진. 근데 그거를 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맥시멈 마진이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거 요거 하는 거예요.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 전체식.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나 이해 좀 안 된다. 할만해요? 한 번 더 설명? 보세요.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x1, t1, x2, t2 해서 xn, tn까지 이렇게 있어요. 거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뭐 얘에 대해서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면은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얘랑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바운더리로부터 첫 번째 샘플까지의 거리예요. 얘랑 얘를 넣으면은 바운더리에서부터 두 번째까지의 거리. 그쵸? 그러면 그렇게 막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고 얘에 대해서도 구하고 얘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진이 뭐냐면은 이렇게 n을 1부터 2부터 해가지고 라지 n까지 달리 해가면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중에 제일 작은 값,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는 3, 여기까지는 5, 뭐 여기까지는 뭐 7, 여기까지는 6, 여기까지는 10 나왔다 쳐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값 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일 작게 되죠. 그때는 요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C라는 요런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마진을 요렇게 쓴 거예요. 그럼 마진이 저렇게 됐죠. 마진이 요렇게 나왔으면은 마지막으로 맥시멈 마진. 그럼 주어진 파라미터 W랑 B가 결정이 되면은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쵸? W랑 B가 결정이 되면 바운더리도 결정이 되고 거리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라는 애를 최대로 만들 건데 이때는 W랑 B를 바꿔가면서 최대로 만들 거예요. 여기 이 미니멈은 뭐냐면은 뭐 정확하게 쓰면은 xn이랑 tn을 바꿔가면서 구하는 미니멈 값이고 이 맥시멈 값은 여기 모델 파라미터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델 파라미터를 바꿔본 다음에 모델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본 다음에 그때의 마진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델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본 다음에 그때 또 마진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가면서 그때 마진을 구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마진이 제일 크게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마진이 제일 크게 나왔을 때의 W랑 B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그 오브젝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돼요. 맥시멈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이때 그러면은 컨스트레인트로 뭐가 있었냐면요. 요게 있었어요. 요거 이거 뭐였죠? 모든 샘플이 자기 영역에 있다예요. 요거 모든 샘플이 자기 영역에 있다.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면서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줘 가 됐죠. 얘가 오브젝티브가 됐죠. 얘가 뭐가 됐어요? 컨스트레인트가 됐어요. 요게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 하드 SVM을 식으로 쓰라고 하면은 요런 최적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끝낼게요. 여기 10페이지부터는 안 할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뭐까지 하고 끝낼 거냐면은 얘를 요렇게 바꾸는 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퀴벌런트하게 이거 완전 동등하게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요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금 더 보기 좋은 꼴로 바꿀 거예요. 조금 더 보기 좋은 꼴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써볼게요. 지금 뭐냐면 요거가 오브젝티브고 컨스트레인트로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얘가 들어있죠. 요렇게 돼 있겠죠. 요게 사실 여기 안에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요? 여기 중에서 상관없는 얘를 여기로 빼오죠. 얘를 빼오고 여기 미니멈 안에는 얘만 넣어놨었어요. 뭐가 중복이 되냐면요. 요런 모양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죠. 요런 모양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보세요. 파라미터로 1-1에다가 뭐 바이어스로 1이 있을 때나 파라미터로 2-2랑 바이어스로 2가 있으면은 두 개 다 yx 함수를 써보면은 요렇게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얘는 x1 빼기 x2 더하기 1이 되죠. 얘는 2x1 빼기 2x2 더하기 2가 되죠. 근데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을 하면 요렇게 생기잖아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해봐도 파라미터가 요거일 때나 동일한 모델이에요.
동일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바운더리가 되죠. 그냥 2배 한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모델인데 2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임의의 점까지 거리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 분의 1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임의의 점까지 거리였는데 여기 뒷부분은 뭐예요? 아까 여기서 봤던 요거죠. 요 꼴이죠. 요 꼴. 타겟 밸류에다가 y 곱한 거죠.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냐? 4, 8.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거나 똑같죠? 얘나 거리는 동일하죠? 거리는 동일한데 여기 앞에 얘가 스케일이 일어나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 뒷부분도 스케일이 일어났죠. 노란 부분이 2배가 된 대신에 파란 부분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산해보면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동일한 모델을 이제 스칼라벨을 할 수 있어요. 스칼라벨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모델을 뭐 2배 하던가 뭐 반으로 줄이던가 해서 동일한 모델을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요런 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요. 얘를 1로 만들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2배 할 수도 있고 반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파라미터 W만 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모델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얘를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기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정확하게 요 미니멈까지 포함을 해서 얘가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세트로 존재했던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렇게 바뀌어요. 여기 맨 처음에 등호가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1로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 뒤에 있던 게 날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동일하게 제곱을 붙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똑같죠? 저거를 역수를 맥시마이즈를 하던가 그냥 원래 애를 미니마이즈 해도 되고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제곱을 해서 미니마이즈를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꼴이 뭐냐면은 얘랑 얘. 그게 여기 나왔죠. 원래 맨 처음에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동일하게 이퀴벌런트하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컨스트레인트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에다가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가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얘는 사실 뭐에 해당이 된다? 맥시멈 마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얘는 뭐다? 리니얼리 세퍼러블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꼴 이제 다음 시간에 수도 없이 튀어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네, 뭐 나가실 분들은 나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